서울 마포구 2023년 12월. 김미숙은 여느 때처럼 혼자 집에 있었다. 남편 박준호가 세상을 떠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집안의 모든 것엔 여전히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두 사람분의 이불을 개고 식탁엔 늘 두 개의 수저를 꺼냈다. 가끔은 식기세척기를 돌리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어차피 그릇은 거의 쓰지 않았고 빨리 돌린다고 해서 허전함이 사라지진 않았다. 박준호가 세상을 떠난 건 6월이었다. 사고는 경기도 외곽의 국도에서 발생했다. 밤늦게 운전 중이었고 차량이 반파될 정도의 큰 충돌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시신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결국 장례는 밀폐된 관으로 치러졌다. 장례식 내내 그녀는 눈앞에 있는 것이 정말 박준호인지 그냥 누군가가 대신 누워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미숙은 마지막 인사조차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남편은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날도 혼자였다. 평소엔 온라인으로 장을 보곤 했지만 김치가 다 떨어졌고 냉장고 안엔 텅 빈 통과 유통기한 지난 양념 몇 개뿐이었다. 무언가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집을 나섰다. 집에서 버스로 2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는 대형마트. 그녀가 준호와 함께 자주 가던 곳이기도 했다. 장을 보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주변엔 아이 손을 잡은 젊은 엄마, 무거운 장바구니를 끄는 노부부, 시식 코너에서 오뎅을 먹는 중년 남성들. 다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김미숙만 시간이 멈춘 듯한 얼굴로 카트를 밀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건 조미료 진열대를 지나 통조림 코너에 다다랐을 때였다. 뒤편에서 익숙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이어지는 낮고 나지막한 불평 섞인 말투 가격이 또 올랐네. 그 순간 김미숙의 모든 생각이 멈췄다. 그 목소리, 그 기침. 41년 동안 함께 살아오며 매일 아침 주방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그녀는 숨을 멈춘 채 소리의 방향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3칸쯤 떨어진 선반 앞 한 남성이 조용히 제품 라벨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회색빛 머리카락, 조금 굽은 어깨, 눈썹 위로 흐릿이 남은 흉터. 이 모든 것이 너무도 익숙했다. 김미숙은 이름을 부르려다 입을 다물었다. 가슴속에 쿵 하고 울리는 소리가 났다. 그 사람은 박준호였다에 망설일 틈도 없이 그녀는 걸어갔다.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돌아섰다. 단 1초. 단 하나의 찰나. 김미숙은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반가워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조심스럽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차갑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은 너무도 선명하고 또렷했다. 김미숙은 어쩌면 그의 얼굴보다 그 말이 더 충격적이었다고 느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 손을 맞잡고 수많은 계절을 함께 걸었던 사람. 그 사람의 입에서 자신을 모른다는 말이 나왔다. 그녀는 다시 이름을 불렀다. 이번엔 자신의 이름까지 함께. 그러나 그는 한 발 물러섰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제 이름은 강동석입니다. 김미숙은 휴대폰을 꺼내 지난 여름 박준호의 생일날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이 함께 마당 의자에 앉아 케이크를 앞에 두고 웃고 있던 사진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이날 고기를 태웠었지요. 그리고 그걸 그릴 탓으로 돌렸어요. 남자는 사진을 바라보았다. 잠시 시선이 멈췄고 턱이 미세하게 떨리는 듯 했지만 그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전 이 사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힘드신 시기를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이라도 한 잔 드세요. 그 손길. 그 무게. 그 위치. 너무도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 그녀가 불안할 때마다 등을 다독이던 그 손과 같았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다.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김미숙은 마음속에 번개처럼 날아든 질문 하나에 사로잡혔다. 별표 그렇다면 내가 묻은 그 사람은 누구였단 말인가? 별표 그녀는 더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모든 감각이 차갑게 식어가는 그 순간 그녀는 단 하나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남편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김미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눈을 감고 기억을 되짚는 시간이 훨씬 길었다. 그는 맞았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무리 이름을 바꾸고 낯선 척을 해도 박준호는 살아 있었다. 살아 있었고 여전히 숨쉬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외출 준비를 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다. 전날 마주쳤던 그 마트. 그리고 전날 그녀가 멈춰섰던 그 진열대. 그녀는 장바구니도 들지 않았다. 상품을 살 생각은 없었다. 그리고 그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다. 전날과 똑같은 차림새로 여전히 가격표를 비교하며 무언가를 고르고 있었다. 이번에는 미숙이 먼저 나서지 않았다. 대신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다. 그는 마트를 빠져나와 주차장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한참을 돌아 강북구 정릉동 쪽으로 차를 몰았다. 김미숙은 거리를 유지한 채 따라갔다. 남편의 운전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과속하지 않았고 신호를 절대 어기지 않았다. 좌회전을 하기 전엔 꼭 깜빡이를 2번 켜고 오른손으로 핸들을 조심스럽게 꺾는 버릇도 그대로였다. 도착한 곳은 오래된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조용한 골목이었다. 초록색 페인트가 칠해진 소박한 2층 집. 화분이 걸린 베란다와 하얀 목재 울타리가 둘러쳐진 마당. 그녀는 차 안에 앉아 그 집을 바라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다. 한 중년 여성이 웃는 얼굴로 나왔다. 그는 장을 든 채 자연스럽게 다가갔고 그녀는 익숙하게 그 손에서 한 봉지를 받아들었다. 둘 사이엔 거리감이 없었다. 잠시 후 집안에서 2 아이가 튀어나왔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매였다. 여자아이가 먼저 외쳤다. 할아버지, 그 뒤를 따라 남자아이가 웃으며 달려들었다. 그는 아이들을 안고 웃었다. 그 웃음소리. 김미숙은 창문을 닫고 싶었다. 너무 익숙해서, 너무 생생해서 숨이 막혔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 앉았고 여인은 손에 담요를 들고 나왔다. 한참을 바라보다 김미숙은 핸드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셔터는 눌렀다. 차량 번호판, 집 번호, 현관 앞의 우편함까지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은 흐릿했다. 눈물이 렌즈를 적셨기 때문이다. 그녀는 재빨리 눈가를 닫고 다시 렌즈를 맞췄다. 몇 장의 사진은 또렷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표정, 시선, 자세는 조금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았다. 해가 기울 무렵 그녀는 천천히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다. 운전대 위로 손을 올려놓은 채 신호를 기다리며 그녀는 생각했다. 그가 정말로 죽은 줄 알았다. 그 장례식에서 사진 앞에서 향을 피우며 수없이 그를 불렀다.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믿어야 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다. 확대하고 다시 축소하고 선명도를 조정하고 어두운 곳을 밝히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또다시 그 집 앞에 있었다. 전날보다 더 일찍 도착했다. 차 안에서 대기하며 하루의 일정을 지켜보았다. 그는 정확히 아침 8시에 차를 타고 나갔고 저녁 6시가 조금 넘어 돌아왔다. 이틀, 사흘, 나흘. 그녀는 매일 그 집을 찾았다. 옷을 바꿔 입었고 차량 위치도 조금씩 바꿨다. 심지어는 근처 편의점에서 종이컵 커피를 사서 들고 있는 연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하루는 너무나 평범했다. 아침에 집을 나서고 낮에는 어딘가로 향하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왔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고 여인과 함께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기도 했다.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웠다. 다른 이름, 다른 가족, 다른 일상. 그러나 김미숙에게 그는 여전히 박준호였다. 혼인신고서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 병원 진료표에 보호자로 기록되어 있던 사람. 긴 세월 함께 살아온 결코 모를 수 없는 그 사람이었다의 다섯째 날, 그녀는 그가 직접 우편함을 확인하고 편지를 꺼내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 이름, 강동석.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는 손에 쥔 핸드폰을 꼭 쥐며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잘못이 아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다. 이건 조작이고 거짓이고 배신이었다. 김미숙은 더는 혼자 이 진실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다. 누군가에게 말해야 했다.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세상에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이 무서운 진실을. 이제는 함께 짊어져야 할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 밤 아들에게 전화하겠다고, 진실을 전하겠다고, 이 비로소 혼자가 되지 않겠다고. 다음 장의 이야기는 그 전화를 거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밤 김미숙은 휴대폰을 손에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손가락은 통화 목록 위를 서성이기만 했다. 연락이 끊긴 건 아니었지만 요즘 아들과의 대화는 늘 짧고 조심스러웠다. 그녀가 남편 이야기를 꺼내면 그는 대개 조용히 받아치거나 말을 돌렸다. 하지만 오늘은 다를 수밖에 없었다.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벨이 3번 울리고 4번째에서야 박현우가 전화를 받았다. 졸린 듯한 목소리였다. 김미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와야 한다고, 미뤄둘 수 없는 이야기라고. 현우는 처음엔 무슨 일인지 다그쳤지만 그녀는 더는 설명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현우는 조용히 말했다. 곧 갈게. 40분 후 초인종 소리도 없이 문이 열렸다. 현우는 예전처럼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들어왔다. 김미숙은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엔 사진들과 함께 휴대폰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조명이 하나만 켜져 있었다. 현우는 어두운 얼굴로 앉았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말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내밀었다. 사진들을 넘기던 현우의 표정은 처음엔 의아함이었다. 그러다 눈이 커졌고 손이 멈췄다. 마지막 사진에서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김미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전날 마트에서 있었던 일, 뒤따라간 여정, 집 앞에서 본 모든 장면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그 사람은 살아있어.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무슨 약을 빼먹은 건 아니지. 그러곤 다시 사진을 넘겼다. 그 얼굴, 그 자세, 그 손을 김미숙은 그의 왼손을 봤는지 물었다. 새끼손가락. 어릴 적 지붕 수리하다가 부러졌던 그 손가락이 그대로였다고. 현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물었다. 너 봤니? 장례식 때 그 사람을 직접 봤어.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살짝 저었다. 다친 관이었다. 모두가 그게 맞다고 했지? 하지만 너도 끝까지 보지 않았잖아. 김미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현우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참 후 입을 열었다. 맞아. 그 사람 안 죽었어. 그 말은 마치 공기 중에 뿌려진 먼지처럼 천천히 가라앉았다. 김미숙은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계속해. 현우는 처음엔 어쩔 줄 몰라 했다. 숨을 고르고 말을 멈추고 다시 이어나갔다. 모든 것은 3년 전이었다. 아버지의 해운 자재 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거래 내역을 발견했다. 2개의 주소, 2개의 보험, 2개의 세금 납부 기록. 처음엔 단순한 착오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파고들수록 그것은 분명히 2개의 생활이었다. 2개의 산무, 2개의 가정. 김미숙은 그 말을 듣고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대신 다시 물었다. 그걸 알고 넌 아무 말도 안 했니? 현우는 눈을 떨궜다. 아빠가 부탁했어. 엄마한텐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엄마 무너질 거라고.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건 침묵이었니?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땐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 그리고 6달 전 아버지는 그에게 계획을 말해왔다. 모든 걸 정리하고 정릉의 가족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그러나 이혼은 원하지 않았다. 재산의 절반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죽은 척을 한 거야. 그 계획엔 모든 게 포함돼 있었다. 병원, 경찰, 보험사까지. 말기 환자였던 노숙자 한 명과 그의 조카를 매수했고 그 사람의 죽음을 박준호의 죽음으로 위장했다. 시신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관은 봉인된 채로 장례가 진행됐다. 김미숙이 끝까지 얼굴을 보지 못했던 이유였다. 현우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난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어. 엄마에겐 일정 금액을 용돈처럼 보낼 수 있었고 회사 자산은 그대로 유지됐고 아빠는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리고 너는 김미숙은 물었다. 현우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산 대부분은 내 명의로 옮겨졌어. 그게 조건이었어. 나만이라도 엄마 곁에 남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말없이 손을 떨었다. 감정은 이미 넘쳐 흘렀고 더 이상 이름 붙일 감정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물었다. 그럼 내가 장례식장에서 울며 절하던 그 관 속엔 누가 있었니?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거실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김미숙은 천천히 일어섰다. 말은 짧고 단호했다. 같이 가자. 현우는 말렸다. 엄마, 지금은 아니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실 거야. 같이 가지 않으면 나 혼자 갈 거야. 그녀는 이미 결심한 얼굴이었다. 더는 되돌아가지 않았다. 거짓에 덮인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차례였다. 박현우는 마지못해 운전대를 잡았다. 아무 말 없이 지도 앱을 켜고 정릉동 그 집 주소를 입력했다. 김미숙은 조수석에 앉아 손에 쥔 작은 봉투를 꼭 쥐고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프린트한 사진 몇 장과 박준호가 죽기 전날 찍힌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있었다. 박현우는 신호에 걸릴 때마다 백미러를 확인했고 김미숙은 창밖만 바라봤다. 정릉의 좁은 골목에 들어서자 그녀는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다. 박현우는 속도를 줄이고 그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조심스럽게 차를 세웠다. 몇 분간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말없이 집을 바라봤다. 현관이 열리고 박준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낡은 셔츠에 평범한 바지 차림, 눈에 띄지 않는 얼굴. 그는 차 열쇠를 손에 쥔 채 주차된 차량으로 걸어갔다. 그 순간 박현우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눈이 커졌고 입술이 말라붙었다. 아빠야. 그가 내뱉은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속엔 수십 개의 감정이 얽혀 있었다. 김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박현우의 손등을 가볍게 눌렀다. 박준호는 아무런 의심 없이 차량에 올라탔고 골목을 빠져나와 두 사람의 차 옆을 지나갔다. 그 순간 박현우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다시 한번 말했다. 정말 살아있었네. 차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박현우는 핸들 위에 이마를 댄 채 몸을 떨었고 김미숙은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미안해. 그 말엔 변명도 설명도 없었다. 단지 무너진 양심이 뒤늦게 내뱉은 고백이었다. 김미숙은 고개를 숙인 채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박현우는 숨을 들이쉬었다. 3년 전 회사 서류 정리하다가 2개의 주소와 세금 내역을 봤어. 처음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지. 근데 확인해 보니까 정릉에 있는 집에서 전기세랑 수도세가 꾸준히 나가고 있었어. 거기서 살고 있다는 증거였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왜 그땐 말하지 않았니? 박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눈을 감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말했어야 했는데 무서웠어. 아빠가 나한테 말했어. 엄마는 절대 알아선 안 된다고. 알아버리면 무너질 거라고. 그리고 나도. 솔직히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김미숙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6달 전 그 사고도
거짓이었겠구나. 박현우는 고개를 떨군 채 입을 열었다. 아빠가 계획을 세웠어. 정리하고 싶다고 했지? 엄마랑 법적으로 이혼하면 재산의 절반을 나눠야 하니까 그냥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더 낫다고 했어. 보험도 정리했고 회사 명의도 바꿨고 사망신고까지 계획했어. 어떻게? 말기 암 환자였던 노숙자를 찾았대. 가족도 없고 병원에서도 외롭게 지내던 사람이었어. 그 조카한테 돈을 주고 신분증이랑 의료기록을 넘겨받았대. 사고라고 꾸몄고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신분증은 아빠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지. 김미숙은 입을 꾹 다물었다. 손에 든 봉투가 구겨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신이 훼손됐다고 하니까 관을 열지 말자고 했어. 그게 안전하다고. 엄마가 얼굴을 못 보게 하자고.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너도 동의했니? 박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땐 잘 몰랐어. 아빠가 이미 너무 멀리 간 상태였고 난 그저 조용히 넘어가면 엄마도 결국 평온해질 거라고 믿었어. 바보였지. 내가 받은 건 뭐니? 회사 지분, 예금 일부, 부동산 계약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김미숙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사랑받았다고 믿었고 넌 그 사랑을 파는 걸 지켜봤구나. 박현우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이 그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김미숙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난 용서받으러 여기 온 게 아니야. 나는 이제 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조수석에서 내리며 봉투를 손에 들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진실은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이었다. 김미숙은 집에 돌아온 뒤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박현우의 메시지는 읽지 않았고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는 이틀 연속 집 앞에 다녀갔고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그녀는 창문 뒤에서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 예전에 김미숙이었다면 문을 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생각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감정은 이미 지나갔다. 남아있는 것은 분석이었다. 박준호가 언제부터 준비했고 누가 도왔고 어떤 방식으로 실행했으며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상처받는 존재가 아니라 목격자였다. 세 번째 아침, 김미숙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커튼을 걷고 부엌 불을 켜고 천천히 물을 끓였다. 달라진 건 마음가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장롱 깊숙이 넣어 두었던 봉투를 꺼냈다. 예전에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며 쓰던 도장과 명함, 남편의 주민등록등본 사본, 보험 서류 복사본. 그 옆에 자신이 최근 며칠간 정릉동에서 수집한 사진들과 기록을 덧붙였다. 아침 8시, 그녀는 강남구 테헤랄로에 위치한 한 사무실 문을 열었다. 문 앞에 걸린 작은 명패에는 사설조사사무소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회색 머리를 가진 남자가 혼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찾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실종자입니까? 아니요. 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이미 사망 처리된 사람입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김미숙은 말을 아끼지 않았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말했다. 사고 위장, 장례식, 다른 가족, 숨겨진 재산. 감정을 덜어낸 이야기였다. 그녀는 증거로 사진들을 꺼내어 보여주었고 목소리는 단단했다.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신원사칭, 금융범죄, 부정수급, 위조 서류까지 포함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김미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의심이 아닌 명확한 증명. 서류, 거래 내역, 통신 기록, 부동산 이전 문서, 모든 것. 그는 견적을 말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김미숙은 망설이지 않고 수표를 꺼냈다. 진실이 필요한 것이지 감정이 아닙니다. 그날부터 김미숙은 다시 정릉동을 찾기 시작했다. 이번엔 이전보다 신중했다. 차량 위치를 달리했고 선글라스를 썼고 투도 바꿔 입었다. 그녀는 그 집 앞에서 그의 일정을 파악했다. 오전 8시에 출근, 오후 6시 전후로 귀가.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일요일엔 근처 교회를 다녔다. 그는 이제 강동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평범한 가장처럼 보였고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의 과거를 알지 못했다. 김미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차갑게 생각했다. 그가 그렇게 편안해 보일 수 있었던 건 누군가가 그를 위해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일주일 후 사설조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전체 자료가 준비됐습니다. 직접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미숙은 조용히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조사관은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가명으로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해당 명의로 개설된 계좌, 최근 1년간의 입출금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업체 명의 변경 내역. 그리고 결정적인 통화 기록도 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고 한 장씩 넘겼다. 강동석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에는 총 19억 원 상당의 자산이 이체되어 있었고 대부분은 박준호 명의의 회사 자산이었다. 부동산 2채, 차량 1대, 그리고 매달 자동 이체되는 생활비까지 가장 마지막 장 박현우와 박준호가 주고받은 통화 내역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직후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수십 건의 통화. 김미숙은 조용히 서류를 덮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은 조심스레 물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법대로. 그날 밤 김미숙은 불을 켜지 않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작은 탁자 위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오래된 결혼 앨범이 펼쳐져 있었다. 결혼식 사진, 첫 아들 돌잔치, 가족 여행에서의 한 장, 모두가 웃고 있는 사진이. 그녀는 앨범을 천천히 덮었다. 이제 그 모든 장면은 추억이 아니라 기록이었다. 그 기록은 누군가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증거를 들고 내일 변호사를 만날 준비를 했다. 김미숙은 다음 날 오전 9시 서초구의 한 법률사무소 문을 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순간부터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이었고 말투는 단정했으며 불필요한 말이 없었다. 김미숙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조용히 건넸다. 변호사는 서류를 천천히 훑어보며 몇 번 고개를 끄덕였고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모두 다 읽은 뒤 그녀는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입을 열었다. 이건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닙니다. 신원 도용, 자산 횡령, 문서 위조, 금융 사기. 그리고 아드님은 범죄를 알고도 방조했고 경제적 이익을 누렸습니다. 김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기초조사가 끝나면 검찰 고발도 가능합니다. 다만 확실한 자백이 있다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며칠 전 박현우와의 대화가 담긴 기록이었다. 변호사는 볼륨을 높이지 않고 이어폰으로 재생했다. 잠시 후 그녀는 녹음기를 내려놓았다. 충분합니다. 김미숙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날 오후 그녀는 박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고 톤은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말했다. 더는 싸우고 싶지 않아. 모든 걸 알고 싶어. 점심 같이 하자. 박현우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승낙했다. 장소는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다. 김미숙은 미리 도착해 자리를 잡고 기다렸다. 현우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미소도 원망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식사가 시작되자 그녀는 말을 아꼈고 대신 현우가 스스로 입을 열게 두었다. 현우는 초반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계심이 풀렸다. 어머니가 더는 분노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말했다. 아버지와 함께 계획한 방식, 서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절차로 계좌를 이전했는지, 회사명의 변경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김미숙은 고개만 끄덕이며 들었다. 손은 테이블 아래에 있었고 그녀의 가방 안에서는 작은 녹음기가 작동 중이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박현우는 오랜만에 웃으며 말했다. 엄마도 이제는 마음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 다 끝났으니까 김미숙은 조용히 물컵을 집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야. 그날 오후 변호사는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박준호, 가명 강동석, 박현웅 혐의, 금융사기, 문서위조, 사문서 행사, 신원 도용, 공모에 의한 범죄 이익 수수. 변호사는 검찰과 긴밀히 연락을 취했고 그녀가 제공한 녹음 파일과 서류는 증거로 제출됐다. 이틀 후 경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박현우가 근무 중인 물류창고를 찾았다. 그녀는 예전에 받은 비상용 열쇠를 기억하고 있었다. 사무실 서랍엔 이전 계약서 원본, 위조된 동의서, 이체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이 모든 기록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위조 서명은 박준호가 서명한 실제 문서들과 거의 유사했다. 그날 저녁 김미숙은 다시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영장이 나올 것입니다. 김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녀는 라디오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다. 거실 벽시계에 초침만이 소리를 냈다. 오래전 그녀는 베개를 붙잡고 준호야라고 속삭이며 잠들던 날들이 있었다. 그 이름은 이제 그녀의 입에서 다시 나오지 않았다. 잠시 후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수사 착수 승인되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예정입니다. 김미숙은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진실은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다. 법의 몫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는 혼자가 아니었다. 새벽 5시 김미숙은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박현우는 금일 오전 체포 예정입니다. 박준호는 도피 우려가 있어 동시에 조치됩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통화 이후 핸드폰은 계속 울렸다. 박현우였다. 반복되는 부재중 통화. 이내 그의 아내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경찰이 찾아왔어요.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부엌으로 가 커피를 내렸다. 커피 향이 퍼졌지만 입안은 씁쓸하기만 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친척들과 지인들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뉴스에 현우 이름이 떴어. 이게 무슨 일이야? 장례식 때 봤던 그분? 그게 다 거짓이었어. 김미숙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모든 질문은 이미 예상된 것이었고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오후 2시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준호가 사용하던 가명, 강동석. 해당 명의는 오늘부로 말소 처리되며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직접 가겠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차를 몰아 정릉동으로 향했다. 예전처럼 멀리서 바라보지 않았다. 그대로 차량을 집 앞에 세우고 내렸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낯선 여성이 문을 열었다. 김미숙은 침착하게 말했다. 강동석 씨를 찾습니다. 급히 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성은 의아한 표정으로 안을 돌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뒷마당에 있습니다. 김미숙은 안으로 들어섰다. 정원을 가로질러 뒷마당으로 나가자 박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를 본 순간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봉투를 내밀었다. 여기 법적 문서입니다. 박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문서를 넘기던 그의 손이 멈췄다.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입술이 달싹였다. 이게 뭐야? 김미숙은 짧게 대답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의 시선이 마당 입구 쪽으로 향했다. 그 사람은? 알고 있어.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이제 다 알고 있어. 그 순간 여성 한서진이 나왔다. 얼굴에는 당황이 묻어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누가 왔어요? 박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김미숙이 대신 입을 열었다. 나는 이 사람의 법적 아내입니다. 41년간 함께 살아왔습니다. 한서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박준호를 바라봤다. 그게 사실이에요. 박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숙였다. 한서진은 몇 발짝 물러섰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당신 과부라고 했잖아. 아무도 없다고 했잖아. 김미숙은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 사람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든 난 이 사람이 나에게서 무엇을 빼앗았는지를 알고 있어. 박준호는 무릎을 꿇었다. 미숙아. 설명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충분히 설명했잖아. 6개월 동안 매일 침묵으로.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박준호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김미숙은 뒤를 돌아 걸어나가며 말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법이 대답해 줄 거야. 차에 타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마당을 돌아보았다. 박준호는 여전히 땅만 바라보고 있었고 한서진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순간 김미숙은 무언가 깨달았다. 이 모든 건 끝이 아니었다. 그동안 침묵으로 덮였던 모든 날들이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법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 주도권은 그녀의 손에 있었다. 박준호는 세상이 밝아진 그 순간에 붙잡혔다. 그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는 진실 속으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3주 후 김미숙은 다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담당 경찰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말투는 관공서의 문장처럼 건조했다. 박준호 씨, 오늘 새벽 5시 20분 서울구치소 구금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김미숙 씨께서 최근적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 통보드리는 겁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의 정적이 길어지자 경찰은 다시 물었다. 장례 절차를 진행하시겠습니까? 김미숙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짧게 대답했다. 화장하십시오. 바다에 뿌리세요. 장례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잇지 못하고 망설이자 그녀는 단호하게 덧붙였다. 더 이상은 그에게 어떤 형식도 허락하고 싶지 않아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앨범을 바라봤다. 그 속엔 여전히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있었다. 박준호가 웃고 있었고 그녀도 웃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웃음은 모두 과거형이 되었다. 며칠 뒤 법원은 박준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원상복구하고 허위 서류에 기반해 발생한 계약들을 무효화했다. 강동석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박현우는 사기 및 문서 위조, 자산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이었다. 영구적인 이별은 아니었지만 모든 것이 변한 뒤였다. 선고 직후 그녀는 구치소 접견실에서 아들을 만났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박현우는 한참을 울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해요. 나를 용서해줘요. 김미숙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잘못이 지워지는 건 아니야. 진심으로 책임을 지는 건 지금부터야. 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변명하지 않았다. 몇 달이 흘렀다. 김미숙은 집 안을 정리하며 오래된 가구들을 바꾸기 시작했다. 카페트를 걷고 거실 벽지를 새로 도배했고 식탁 의자도 2개에서 하나로 줄였다. 무엇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이따금 이웃이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김미숙은 웃으며 응했고 이전보다 더 자주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동네 복지관에서 글쓰기 수업을 듣고 도서관에 가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다. 하루는 서울 양화진에 있는 작은 공동묘지를 찾았다. 그녀가 묻은 사람이 아닌 이름만 새겨진 묘비 앞에 섰다. 그녀는 오래 서 있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한마디만 남겼다. 여기엔 당신이 없는 게 맞아. 이 자리에 묻힌 건 내가 믿어왔던 삶의 모양이었어.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더는 그 이름을 되뇌지 않았다. 이 며칠 후 그녀는 서점에서 작은 노트를 샀다. 표지는 단색이었고 안쪽엔 아무 글도 없었다. 첫 장을 넘기며 조용히 적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나 자신으로 이제 그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난다. 식탁엔 커피 한 잔과 노트, 그리고 잔잔한 음악이 놓인다. 누군가의 침묵 속에서 무너졌던 시간은 지나갔다. 그리고 진실을 지켜낸 자리는
더 이상 눈물로 채워지지 않았다. 김미숙은 알게 되었다. 세상의 어떤 상처도 진실을 말하는 용기보다 깊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삶이란 결국 자신을 향해 되돌아오는 조용한 선택이라는 것을. 오늘도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상 속에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그 마음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고 외면하고 싶을 만큼 무거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삶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가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서조차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용기라는 사실을요.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남은 감정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어 이 공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좋아요 한 번, 댓글 한 줄, 그리고 채널 구독 한 번이 저희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의 작은 진실과 큰 울림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